증시 상승세를 이끈 상법 개정 등과 맞물려 최근에 배당주 투자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 자체에도 변화가 많아서 벚꽃 배당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과거 연말에 몰렸던 배당이 점차 시기가 분산되고 있다는 건데 이를 노린 투자금의 움직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일단 이른바 벚꽃 배당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어디입니까? 네, LG전자와 LG화학, LX인터내셔널 등이 매년 12월 31일이던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하는 2월과 3월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인데요. 결산기 말일 주주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방식은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해야 해 합리적인 투자 결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기준일 변경을 권장하면서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확인한 후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실제로 KRX 300 구성 기업의 배당 기준일 분포를 보면 결산 배당 기준일이 2월과 3월, 4월로 분산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금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 상장 배당 ETF 순자산 총액은 지난 9일 기준 17조 4,57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ETF 분배금 규모 역시 지난해 3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렇게 투자 열기가 달아오른 것은 밸류업 정책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으로 기업들의 주주 환원이 강화되면서 배당주의 매력이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고배당주 ETF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노린 투자자들이 고배당주를 매수해 주가가 오르면서 주식을 담고 있는 고배당주 ETF도 덩달아 상승 압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이에 시장에서는 아예 ETF 종목을 짤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도입한 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투자를 시작하거나 혹은 추가 투자를 하기에는 주가가 너무 올라버린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상황에서는 뭐 투자에 신중한 것도 당연합니다만 그럼에도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확인해 볼 만한 지표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매수 여부입니다. 어떤 분야가 외국인의 선택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일단 지난해 연말까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대단했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보유한 한국 상장사 주식 규모가 배로 뛰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한국 상장 주식의 가치는 1,32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96.9%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비중으로 따지면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새 27%에서 30.8%로 늘어났는데요. 다만 지난해 외국인이 팔아치운 주식 규모도 9조 원에 달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일부 전기전자 업종이 지난해 한 해 128% 상승하며 총 자산 가치를 끌어올린 영향이 컸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건 올해 현재의 움직임입니다. 개인은 계속해서 반도체로 몰리고 있는데 외국인은 움직임이 조금 다르다면서요? 네, 외국인은 오히려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에너지, 전력기기, 친환경 관련 종목을 선택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로 순매수 규모만 1조 원이 넘습니다. 이어 셀트리온, 하나솔루션, 삼성중공업, 아모레퍼시픽 등도 대거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7조 원가량 팔아치웠는데요. 글로벌 AI 투자 기대 속에 급등했던 반도체주의 단기 과열 부담이 작용했던 분석이 나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단기 차익 실현과 리밸런싱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도 순환매 장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소식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연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규제 화두를 던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섰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의 대출 연장이 특혜 아니냐고 지적한 대통령 발언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 등의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본격 점검을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가 등장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일단 금융당국이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전 금융권의 관련 임원들을 불렀군요.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 여신부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합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전 금융권 점검 회의를 했는데 연휴 직후로 재차 소집한 건데요.
앞서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면서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한 이후 설 연휴 동안에도 이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다주택자 대상 금융 특혜 관행을 겨냥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질적인 연장 규제가 어떤 방식이 될지도 짚어보죠. 임대사업자가 받는 대출 규제인 RTI라는 게 거론되던데 이게 어떤 식입니까? 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현재 규제 지역은 RTI가 1.5배, 비규제 지역은 1.25배를 지킨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규제 지역 주택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이라면 임대소득은 적어도 연 1,500만 원은 돼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임대사업자가 3에서 5년 전에 받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RTI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은행권은 임대사업자의 최초 대출 시 담보가치와 임대소득 등과 함께 RTI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지만 만기 연장 시에는 형식적인 점검만 거치고 RTI 요건을 따로 보지는 않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 원이며 이 중 상가와 오피스 등 상업용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 9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다만 제도적인 규제 강화 없이도 은행권의 대출 문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의 신용대출은 1년여 만에 최소 4% 이상으로 최저선을 높였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보다 더 낮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용대출보다도 더 높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금리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먼저 신용대출 금리부터 짚어주시죠. 네, KB국민 신한 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3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연 4%에서 5.3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내내 3%대를 유지하던 신용대출 하단이 14개월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는데요. 지난달 중순과 비교하면 하단은 0.26%포인트, 상단은 0.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2.785%에서 2.943%로 0.158%포인트 오른 영향인데요. 최근에는 장기물보다 단기물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면서 신용대출 금리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도 더 높은 역전 현상도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은행들은 담보가 확실한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데요.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주담대 수요를 낮추기 위해 가상금리를 높이면서 주담대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난 13일 규정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연 4.36에서 6.437%로 한 달 사이 상단이 0.23%포인트, 하단이 0.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변동금리 역시 연 3.83에서 5.731%로 0.07에서 0.091% 올라 신용대출보다 상단이 높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주담대 고정금리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 금리가 올랐고 그 결과 고정형이 변동형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역전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담대 잔액은 감소하고 있지만 신용대출은 104조 8,405억 원으로 이달 들어 950억 원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통상 연초에는 상여금 유입 등으로 신용대출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주식 투자 열풍과 주담대 규제 등으로 순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비제 정보인입니다. 불확실한 금리 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30대가 생애 최초로 서울의 주택 구매에 대거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의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확실하게 몰렸던 건데 지난해 부동산 매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그러니까 첫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만 집계해서 봤다는 거죠. 30대 비중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 광장을 분석한 결과 서울 집합건물 전체 생애 최초 등기 건수 6만 1천여 건 중 30대가
500여 건으로 49.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30대 매수 비중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고 집값이 하락했던 지난 2022년 30%대로 줄었다가 이후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위는 40대로 비중은 22%대로 줄었고 20대는 10% 수준으로 50대는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30대 비중이 급상승한 배경이 뭡니까? 30대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이나 또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맞벌이 부부 비중이 늘어나 대출 가능 액수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맞벌이 비중은 61.5%로 2024년 58.9%보다 상승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서울의 생애 최초 매수자 중 등기 6,500여 건 중 30대가 3,500여 건으로 전체 54%가량을 차지했는데요. 등기가 통상 계약 후 두세 달 뒤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이루어진 계약에서도 여전히 30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속도가 비슷한 일본이 1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법안 통과가 아직이라서 속도를 내기 힘든 상황인데 일단 우리 측 실무 협상단은 급히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지용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정부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네, 박정성 산업통상부 차관보를 필두로 한 실무협상단이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정해진 기한대로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되면 그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이들은 미 상무부와 사업 후보군을 추리고 그 사업성, 추진 절차 등을 협의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 통과 전까지 관계부처와 국책금융기관 중심의 임시 조직이 각 프로젝트 사업성을 논의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화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은 어떤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까? 네, 어제 미국과 일본 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대미 투자 3가지 프로젝트를 우선 확정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 중 3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2조 원 수준입니다. 그중 대부분인 330억 달러는 오하이오주의 가스 화력발전소를 짓는 데 쓰입니다. 러트닉 장관에 따르면 해당 시설 전력 생산량만 9.2기가와트에 달합니다. 이는 원전 9기 생산량이자 미국의 약 74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련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멕시코만 심해 원유를 수출하기 위한 시설, 첨단 반도체와 방산물자에 필수적인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생산 시설도 세웁니다. 일본이 이렇게 대미 투자를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압박받을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한국도 발전이나 에너지 등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사업이 우선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연초부터 샤넬이나 까르띠에 등 명품 브랜드들의 가격 인상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습니다. 비싸도 산다는 배짱 장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와중인데 주얼리 명품 브랜드인 그라프와 티파니도 이런 인상 행렬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초에도 멈추지 않고 있는 곳곳의 가격 인상 소식들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그라프와 티파니는 결혼 예물로 특히 자주 거론되는 명품인데 인상 소식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업계에 따르면 그라프는 어제부터 결혼 예물에 쓰이는 다이아몬드 반지 등 일부 주얼리 품목의 가격을 최대 15%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컬렉션의 다이아몬드 반지는 800만 원 중반대에서 900만 원 중반대로 100만 원 가까이 올렸고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진 탑의 다이아몬드 밴드는 400만 원대에서 500만 원대로 15% 인상됐습니다. 그라프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가격을 인상했는데요. 지난해에도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 제품의 가격을 최대 10% 인상한 바 있습니다. 티파니앤코 역시 오는 26일 국내에서 제품 가격을 5에서 10%가량 인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인상률이 꽤 높은데 이렇게 주얼리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네, 금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사의 글로벌 가격 정책도 조정되면서 주요 브랜드들이 연이어 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샤넬이 지난달 13일 주얼리와 가방 가격을 연이어 인상하며 연초 인상의 포문을 열었고요. 디올도 지난달 20일부터, 까르띠에는 27일부터 주얼리와 시계 가격을 8% 안팎으로 올렸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주얼리 브랜드 다미안이는 지난 9일 전 제품의 가격을 평균 약 10% 인상했습니다. SBS 비즈 정다현입니다. 명품뿐만 아니라 먹거리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가 커피 브랜드인 백다방이 일부 메뉴 가격을 올린 데 이어서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도 가격을 인상합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지난해부터 외부 비용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신채연 카페 기자.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잠시 전화 연결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다시 취재기자 연결되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고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승용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올해 1월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 수출은 6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8% 증가했고 수입은 571억 달러로 11.6% 늘어 무역 수지는 8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02.5% 급증한 206억 9천만 달러, 승용차는 19% 늘어난 57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일제히 사전 예약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순금 경품부터 각종 포인트, 위약금 면제 혜택까지 내세웠는데요. 곧 스마트폰 바꾸실 분들 혜택 꼼꼼히 비교해 보셔야겠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일단 갤럭시 신제품은 언제 공개됩니까? 네, 삼성전자는 오는 26일 오전 3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S26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이에 발맞춰 이통 3사도 일제히 사전 예약 마케팅을 시작했는데요. SK텔레콤의 경우 사전 예약 알림 신청만 해도 추첨을 통해 순금 한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또 이달 안에 유심이나 이심을 먼저 개통하는 선 개통 후 기병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저장 용량을 1TB까지 2배 업그레이드하는 혜택도 준비했습니다. KT 역시 사전 예약 알림 신청 시 카카오페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중고기기 반납 시 기기값의 최대 10만 원까지 추가 보상을 내걸었습니다. LGU 플러스는 위약금 면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약정 18개월이 지난 자사 고객 중 약정 기간이 남은 이들에 한해 위약금을 면제하는 한편 쓰던 기기를 반납하면 중고가 시세에 15만 원을 더 보상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네, 연초에 유일한 플래그십 모델 출시인 셈인데 이런 만큼 이통사 간의 경쟁에도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신형 플래그십 출시 직후 번호 이동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초기 수요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지난해 갤럭시 S25의 경우 사전 예약을 진행한 11일 동안 130만 대가 팔렸습니다. 전작의 121만 대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이번에도 이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전화 연결 상태 고르지 못했던 백다방과 맥도날드의 가격 인상 소식 다시 한번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무사히 연결이 됐군요. 자, 가격 인상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백다방은 가격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네, 백다방은 지난 13일부터 카페 모카를 기존 3,700원에서 3,900원으로 5.4% 올렸습니다. 아이스크림 카페 모카 가격도 4,500원에서 4,700원으로 4.4% 인상했는데요. 백다방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그동안 원자재, 각종 배반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을 본부에서 최대한 흡수해왔지만 지난해부터 외부 비용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카페 모카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백다방은 두바이 초콜릿을 재출시하며 해당 제품 가격도 올렸는데요. 두바이 초콜릿은 지난해 16,000원에서 올해 18,000원으로 12.5% 인상됐습니다. 네, 그리고 맥도날드도 가격을 올리죠. 네, 한국 맥도날드는 내일부터 35개 메뉴를 평균 2.4% 올립니다. 대표 메뉴인 빅맥 단품은 5,500원에서 5,700원으로, 불고기 버거는 3,6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됩니다. 맥도날드는 고환율, 원재료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버거킹도 지난 12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요. 버거킹의 대표 메뉴인 와퍼는 7,200원에서 7,400원으로, 와퍼 주니어는 4,8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햄버거뿐만 아니라 도넛 가격 인상도 이어지고 있는데 던킨은 지난 1일부터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 도넛을 7,900원으로 21.5% 인상했습니다. SBS 비즈 신청원입니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잭팟으로 역대급 실적을 예고한 삼성전자가 안으로는 사상 초유의 폭풍 전야에 빠졌습니다. 과반을 점한 초기업 노조가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는데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그런데 사측이 아니라 먼저 노조들끼리 교통정리에 나선 상황이라면서요? 네,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오늘 다른 두 노조,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삼성전자 노조 동행에 노조 측 교섭위원 전원 사임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조 입장을 대표하는 교섭위원이 전원 사임하고 초기업 노조 위원장을 필두로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사측과 집중 교섭 중인 노조위원은 7명으로 전삼노 5명, 초기업 노조 1명, 동행 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초기업 노조의 세력을 늘리려는 포석입니다. 초기업 노조는 현 조건에서는 정상적인 교섭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조합원 수를 반영해서 실질적인 교섭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초기업 노조는 경쟁사 SK 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성과급을 지급하는 상황 속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며 급성장했습니다. 지난달 노조 가입자가 6만 3천 명을 넘기며 창사 이래 첫 단일 과반 노조가 됐는데 공동교섭 과정에서 노조 측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법적인 공식 주도권도 초기업 노조가 곧바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까? 네, 절차상으로는 조금 복잡한데요. 초기업 노조는 단일 과반 노조로서 근로자 대표 지위를 확보하는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인데 만일 확정되면 단체 교섭권과 근로조건 결정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교섭 대표 노조 지위가 법적으로 2년간 유지되는 만큼 아직까지는 노동법상 쟁의조정 같은 권한은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업 노조는 오는 4월에 리셋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즉 타임오프 재배분을 강력한 협상의 무기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유급 활동 시간을 나눠야 하는 법 조항을 이용해 실질적인 주도권을 접수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4월 타임오프 재배분을 기점으로 삼성 노사 관계의 권력 지형이 재편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삼양식품이 불닭 영문 브랜드의 상표권 등록을 추진합니다. 불닭볶음면이 K푸드 열풍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떠오르면서 해외에서 모방 제품, 이른바 짝퉁이 우후죽순 생긴 상황이 문제가 됐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삼양식품이 불닭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요. 네, 삼양식품이 불닭 브랜드 영문명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중 상표 출원에 나섭니다. 불닭의 글로벌 인기로 해외에서 모방 제품이 극성을 부리면서 수출의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이후부터 나타나던 불닭볶음면의 모방 제품은 중국과 동남아, 미국을 비롯해 최근에는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중문 명칭인 불닭면이 들어가거나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캐릭터 호치를 거의 모방해 넣은 제품이 발견됩니다. 최근 미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양과 비슷한 영문 이름이 새겨진 유사 제품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영문명만 상표 출원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27개국에서 관련 상표권 분쟁 중인 삼양식품은 해외 소비자가 영문명 불닭을 특정 제품의 고유 명사처럼 인식하는 만큼 상표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물 명칭인 불닭의 경우는 이미 사용이 확대되면서 2008년 특허 법원의 판결에 따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상표권 무단 선점으로 의심되는 상표는 최근 2년 새 2배 가까이 늘어 10,000건에 육박했습니다. 한류 열풍송 중국에서는 올리브영과 유사한 온리형 매장이 등장하는 등 브랜드 모방은 식품만이 아닌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 업계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과 현지 법 집행 연계 등의 필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